모로의 썰의 김모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인드 헌터 그리고 다큐멘터리 My Father BTK 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왜 두 작품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인드 헌터라고 하는 드라마에 BTK라고 하는 유명한 역대급 연쇄살인범이죠. 그 사람이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인드 헌터를 봤을 때 야, 이 BTK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을까? 이게 이제 시즌2에서 결말이 안 나고 이제 끝나고 지금 시즌3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BTK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까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그로구 저랑 외모는 안 비슷한데 저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제다이 훈련 같은 건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로구도 만도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얘는 찬밥인가요? 아이는 니체고요. 처음 집에 데리고 들어왔을 때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저희가 그때 한참 철학자 니체에 빠져 있을 때여갖고 니체로 덮으셨어요. 마인드 헌터는 원작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FBI 수사관 존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쇄살인범들, 범죄자들을 인터뷰하면서 프로파일 초창기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그런 책이죠. 그 책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 겁니다. 홀든 포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존 더글러스를 모델로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죠. 나는 배운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때마침 70년대 초중반에 미국이 이제 동기를 밝히기 어려운 연쇄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홀든 포드라는 주인공이 범죄자들의 유형을 만들고 이들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파일링이죠. 그 개념 용어가 없을 때였는데 그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상부에 얘기를 해서 대학에 가서 범죄심리학 교수 강의도 듣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던 때예요. 이때 빌 텐치라고 하는 굉장히 베테랑 수사관을 만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시즌 1의 초반부에 시작이 되죠. 홀든 포드가 연쇄살인범을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들로부터 왜 살인을 하게 됐고 그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어 해요. 처음에 홀든 포드가 면담하고 싶어 했던 거는 찰스 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쇄살인범이죠. 유명한 여배우도 죽이고 히피족들을 조종해서 뭐 7명인가 8명인가를 죽인 희대의 악마인 거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에드먼드 캠퍼라고 하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을 이제 면담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는 그 부분을 드라마는 다루고 있습니다. 홀든 포드 같은 인물은 이제 싱글이고 추진력이 있고 과감성이 있고 창의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범죄를 해결하기도 하고 프로파일링의 초창기를 정립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빌 텐치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로버트 K 레슬러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레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존 더글러스보다 8살 실제 위기도 하고 선배인데 이 사람이 시리얼 킬러, 연쇄살인범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베테랑 수사관이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소통, 협력, 어떻게 보면 FBI 내에서의 정치적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웬디 카라고 하는 여성 박사도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 프로파일 연구가 범죄심리학 연구의 중요한 단초가 되고 범죄자들을 만나서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리를 박차고 이 FBI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 다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프로파일링을 정립해 가면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몰락해가는 과정도 보입니다. 홀든 포드는 범죄자들에 대한 공포심, 공황장애를 느끼게 되고 빌 텐치라는 사람은 입양한 아이가 자신들이 프로파일링했던 범죄자들의 어떤 특성들을 보이면서 아내와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이 웬디 카라고 하는 사람도 개인적인 상황에 휘말려갖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홀든 포드의 원래 생각은 우리가 미친놈들의 생각을 모르고 미친놈들을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이 말로 상관을 설득하거든요. 근데 니체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시면을 들여다볼 때 그 시면도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에 휘말리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혹한 장면, 잔혹한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그 현장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영혼도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망가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다. 마인드 헌터에서 직접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BTK 킬러라고 하는 인물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연쇄살인범으로 나와요. 이제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 이래서 BTK인데 범인 스스로가 BTK라고 밝힌 거예요. 이제 캔사스주의 위치타라고 하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주민들끼리 서로 다 아는 그런 동네죠. 이 사람이 엽서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면서 자기의 범행을 오만하게 막 밝히고 이러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하는 건데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용의자 특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수사기법이 첨단화되어 있지 않고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때라서 이 사람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죠. 마이 파더 BTK라고 하는 그 다큐는 2005년에 잡혔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45년생인가 그런데 잡혔어요. 오만하게 행동을 하다가 잡힌 건데 지역 교회의 장로이기도 하고 건실한 가장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부인이랑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들도 전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된 건데 이 다큐멘터리는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책을 쓰면서 자기 얼굴 밝히고 아버지가 잡힐 때부터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가해자의 자식이 나와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검거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이라든가 뭐 유가족들의 고통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큐멘터리도 찍고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나오더라고요. 에드 캠퍼, 찰스 맨슨, 데니스 레이더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은 너무 잔혹하고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그럼 이런 살인마들은 왜 나타나는 것이냐? 살인마는 왜 탄생하는 걸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데 쾌락을 느끼고 그걸 못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쾌락 그 원칙대로 막 차올라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좀 가라앉고 지나다가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죽이는데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게 왜 만들어졌을까? 진화적으로 이런 유전자가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 영장류 가운데 이유 없이 쾌락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케이스는 제가 못 봤거든요. 먹이를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짝짓기에서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수컷끼리 싸우다가 불상사가 나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 동족을 죽여서 쾌락을 얻는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한 가지 이유는 좀 아닐 것 같은데 동족을 죽이고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상성욕 같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모의 학대라든가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유전자에 잠복해 있는데 운동을 하고 식단도 잘 하고 술을 안 마시고 이러면 그게 발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과한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암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치정이라든가 모욕감이라든가 금전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살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쾌락적 살인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유전자가 어디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발현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학대라든가 방임이라든가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또래들하고 집단적으로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했던 거는 탈출이라고 미끄럼틀 같은데 술래가 있고 나머지 술래가 아닌 사람들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서 각각 숨어 있다가 술래는 눈을 감고 올라오는 거죠. 터치하면 잡는 건데 그걸 피해서 이제 하면 살아남는 것. 술래잡기도 마찬가지죠.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다 숨는 거예요. 술래라고 하는 건 소수고 나머지는 다 쫓긴단 말이죠. 대부분은 술래를 싫어해요.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술래를 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술래가 되면 기분이 안 좋죠.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나머지 다수는 다 도망가는데 나는 남아갖고 그들을 쫓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연쇄살인범과 일반 대중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연쇄살인범이 과연 좋을까? 우리는 절대 다수가 똘똘 뭉쳐갖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든 증거를 잡고 그 사람을 해치우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몰래 죽이긴 하지만 어쨌든 숨어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인류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이런 범죄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뒷담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야 누가 범인이고 누가 살인자인 것 같다. 누가 술래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사회를 공고히 하고 살인자들을 몰아내는 과정들을 역사상 쭉 이어온 것이 아닐까.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면 서로 소문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술래들을 어쨌든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에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 우리 이제 이웃들은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조랑말이라든가 톰슨 가젤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는데 저 옆에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사자라든가 치타라든가. 근데 이 경우 다른 종이에요. 우리는 같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를 잡아먹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사육의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 이렇게 있는 거죠. 굉장히 위장이 뛰어나고 데니스 레이더처럼 수십 년 동안 이웃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궁금한 이야기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살인범들 얘기할 때 이웃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같이 원래부터 살인할 놈이었어, 눈빛이 이상했어요, 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온순했지, 인사 잘하고 어른들한테 깍듯했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들이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진화를 해서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냐, 조심하는 것, 그다음에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야생의 사바나라면, 초식동물이라면 서로 막 소리 질러주는 거죠. 그게 뭐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 제가 술래인 것 같다, 계속 소리 질러주고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이 파더 BTK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본 건, 이 데니스 레이더의 딸이 아버지와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그것들을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데니스 레이더가 사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의 것들을 보내더라고요. 데니스 레이더가 유전자 감식으로 마지막에 잡히게 될 때도 자기가 직접 그 유전자를 안 주려고 하죠. 이 딸이 대학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았을 때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경찰에서 데니스 레이더와 이 여자와 혈연관계라는 걸 잡아서 범인을 잡은 건데, 내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았을까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미국은 라든가 범죄자의 가족들이 피해 유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미디어와 결합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꽤 많이 있구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데 피해 유족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 나온다? 이러기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동아시아 쪽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미국에서도 범죄자가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파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샘의 아들 법인가?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범죄자의 가족이 쓰는 거죠. 이게 우리와는 좀 다른 거예요. 히라노 게이치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일본 소설가. 이 사람이 쓴 작품 한 남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 남자의 실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미스터리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2번, 3번씩 세탁을 하면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다룬 소설이에요. 그 지역에서, 먼 지역에서 노숙자 이름이었다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다가 이 사람이 왜 신분을 이렇게 숨기고 살았을까, 수년 전에 일본을 들썩이게 했던 연쇄살인범의 아들이었다 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이 살인범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모멸감을 주고 어떤 따돌리려고 하니까 살인자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물론 이 BTK의 딸도 다큐멘터리 찍는 그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살았던 집에 가서 이제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되게 민감해해요. 나 지금 찍는 거냐고, 나 찍지 말라고. 거기도 사회적 시선을 뭐 두려워하는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26살인가? 성인이 돼서 결혼까지 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한 남자라고 한 소설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아는 사람을 죽인 범인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없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이 아들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유족들 앞에서 뭐 죽어라 이런 식으로 폭력을 당한다든가, 직장에 갔을 때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듣고 네가 그 사람 자식이야? 그래서 잘리고 이유 없이 계약도 집에 살아가는 공간에서 쫓겨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 중에 그런 집단적 괴롭힘을 겪은 거고, 커서도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생존 차원에서 내가 애벌레가 나방으로 확 바뀌듯이 내 신분을 완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아왔던 그런 과정을 다룬 소설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이 사람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이 사람에게 묻는 게 맞냐라는 거를 주목해서 다룬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해가는 그 서술자이자 실질상 주인공인 그 제1조선인 변호사, 그 제1교포인 그 사람이 자기도 일본에서 잘 살아왔고 일본 이름을 살고 일본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고 있는데, 자신의 뿌리가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은근한 차별, 뭐 이런 걸로 인한 고통 같은 것들을 나와요. 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자기의 출신, 핏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냐라는 걸 문제 제기하는 소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사람은 거리낌이 없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대 그 플랫폼에다가 그냥 자신의 얘기를 올리고 아빠한테 편지도 보내고 책 써서 베스트셀러도 되고 지금도 계속 아버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이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에서 오는 건가. 한국과 일본은 영토가 좁기도 하겠거니와 그런 살인범들의 형량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사회적인 징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례가 아닌 사람들이 순례에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징벌을 주고 멀리 하게끔 하는 작동 기제가 발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녀는 연쇄살인범에 유전자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적인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한 남자 같은 소설에서는 이게 일본 사회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레이더의 딸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책을 만들어서 팔고 이럴 수 있느냐. 유족들은 영원히 그 자녀들을 버리게 되고 사체가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연좌제를 처음에 없앴던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다. 그러면 살아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예. 그 한 남자 그 사람처럼 완전히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숨어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어차피 그렇게 완벽하게 숨어 살 수 없다. 분명히 또 찾아오고 알게 될 것이다라고 자포자기 하고, 그럴 바엔 완전히 공개적으로 나를 노출시켜서 비난이라도 감수하고 유가족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던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운동을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당신이라면은 저는 한 남자라는 소설도 그렇고 신분을 세탁하는 과정에 부차적인 범죄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개명을 하고 완전 동떨어진 곳으로 가서 일반 사람들 속에 숨어 들어가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한테도 유전자가 문제된 게 있는 거니까 나한테 어떤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이게 폭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모계 쪽에 다른 유전자가 섞여 있겠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면으로 신분을 바꿔서 삼가고 살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맞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노출이 되고 이런다면 저는 피해 유족들이 계속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자식은 죽었는데, 나의 딸은 죽었는데 범행을 저지른 놈도 사용이 없으니까 살고 있고 그놈의 자식도 돈을 벌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족들이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유족들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부한다거나. 근데 돈이 유족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사회적 활동을 잘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줄 수 있다. 평범한 여성들을 비닐봉지 씌워서 최대한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인 거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애드캠퍼 같은 데도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엄마로 인해 어릴 때 있었던 학대는 진짜 너무 가여울 정도긴 한데, 이게 그 하에로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통 얘기해요. 이상성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했어요. 사체에다가 머리를 잘라갖고 그 머리로 성행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살아있는 여성은 나랑 관계를 안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에드캠퍼가 홀든포드를 마지막에 그 포옹을 하니까 홀든포드가 이제 공황이 온 거죠. 근데 네가 내 딸을 죽인 자야, 자식이라고? 딸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 가구의 자식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자식은 살아간다? 저는 유족들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빌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 입양한 자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이잖아. 자식이 살인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이랑 아버지가 연쇄살인범 자식이 느끼는 감정이랑, 그러니까 빌의 입장이 당신이 돼보고 아니면 BTK 그 딸의 입장이 됐을 때 어느 쪽이 더 끔찍할지, 어떻게 다를지. 일단 자식이 친자식이라는 전제하에 입양아인 경우는 또 되게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내 자식이 그렇다면 그 아이를 자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능 만점 의대생 맞아. 애가 죽였잖아요. 잔혹하게 죽였죠. 그것도 옛날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으면 그놈도 어떻게 벌어졌을지 모르는 일인데, 그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좋은 변호사를 쓰고 사회적인 프레셔가 어마어마하게 가해질 텐데 그 집도 떠나고, 왜냐하면 모든 게 박제됐잖아요. 그 사람 예전에 인터뷰 영상이라든가 집 위치라든가 이게 다 털렸단 말이죠. 어딘가에 잠적해서 숨어갖고 재판 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변호사 쓰고 아들을 빼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마인드 헌터에서는 빌은 그 아이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껴?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 엄마는 근데 또 아시아적 사람 장난 아니죠. 굉장히 엄청 사랑하는 거 나오고 나중에 데리고 집을 나가요. 그 아들이 죽인 건 아니었나?
아니었어요. 아들이 죽인 건 아니고 연루된 연루된 거고 어. 이게 이제 되게 중의적으로 복합적으로 나와요. 교회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동네 형들이 22개월짜리를 죽인 거죠. 그래서 죽인 거죠. 엄마의 부동산 매물 거기 가서 죽인 건데 이 꼬맹이는 약간 자폐 성향도 있고 그 형들하고만 친하니까 십자가에 묶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벌어진 거란 말이죠. 실제 이 아이가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예를 한 건지 진짜 그런 쾌락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지사한테 이제 심리 상담도 받고 이걸 판정을 해서 이 애를 이제 기소할 거냐 말 거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빌은 가정에 신경을 못 쓰는 상태고 연쇄살인범들 잡는 데만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정치적인 활동도 잘하고 사교성도 있지만 동네 이웃 아저씨들하고는 되게 어색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시체하고 살인마, 훼손된 거, 막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만 계속 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가 하나도 안 되고 중간에 왜 베이비시터가 그 애 침대 밑에서 사진이 나왔다고 그게 이제 사체가 막 훼손된 사진인데 빌 그 금고에 자기가 넣어놨던 사진인데 그걸 어떻게 걔가 열어갖고 그걸 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한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준 거잖아요. 빌은 그것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계속 어려워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할 때 피해가고 막 이러니까 당신도 얘기했지만 남자는 친자식이어도 자기를 따르거나 살갑게 하지 않으면 자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맞아. 근데 말도 안 하고 이런 일도 연루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런 이러면 사람 많이 만났는데 그쵸. 예. 약간 연상시키는 아이가 있을 때 그렇지. 이거는 싹수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부인은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아이를 못 가졌다가 아이가 이제 들어온 거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해를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예. 생각하는 거. 아이를 못 갖는 상황에서 입양을 했으니까 자신의 선택이 사실 출산과 똑같은 거야.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아이를 선택한 게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신은 보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은 그 숨어 살 거고 친자식이면 저는 국선 변호사 쓰라고 하고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한테는. 아버지한테는 내 잘못이 없지만 내 자식이 저렇게 된 거에는 나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빌의 그 심리적 고통과 이 BTK 살인마 그 딸의 심리적 고통은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아? 저는 그래도 부모가 살인자는 낫지 않을까요? 내 부모가 살인자면 내 책임은 없는 거잖아. 그럼 BTK 살인마 그 여자애도 그런 심리로 나온 건가 보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릴 때 그 왜 낚시하러 가서 찍은 사진도 많이 나오고. 그 여자한테 그 딸한테 그 살인마가 굉장히 잘해준 걸로도 나오죠. 예. 좋은 추억이 있잖아. 뭐 캠핑도 많이 많이 갔죠. 내려가고 그렇게 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고 좋았던 아버지였는데 또 그 애를 옆에 태우고 뒤에 트렁크 맞아. 시체. 예. 있고 당신은 굉장히 나 잘해주던 부모가 나를 데리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어떨 것 같아? 너무 나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유족들이 재판에 나와갖고 데니스 레이더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데니스 레이더가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다 나갔잖아. 그런 유족들 앞에 그 사람의 딸이 그걸 한다는 게 나는 당신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데니스 레이더가 법정에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잖아. 미안하다고 사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자기를 멈춰줘서. 정치인 같은 그런 얘기를.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하는 애가 조주빈이잖아. 조주빈. 조주빈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만들어 잡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더 이상 악의 행동을 못하게끔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를 여기서 멈춰줘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기억난다.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다른 거야. 네. 쇼맨십도 있는 거고. 술래가 또 쇼맨십도 있는 거. 예. 멋져 보이는 거야. 맞아. 예. 그치. 잡으러 가니까 얼마나 더 우월감을 느끼는 그 나는 술래가 싫었거든. 혼자고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쟤들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게 되게 싫었단 말이야. 나는 다수가 모여갖고 제가 우리를 잡으러 어떻게 피하고 야 너 절로 도망가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그 전략을 짜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 근데 솔레는 항상 혼자 있는데 보면 그거를 되게 또 재밌게 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릴 때 보면 누군가를 잡는 게 좋았던 것 같아. 그치. 물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그 홀든포드라는 사람이 범죄자를 잡아내는 데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애인데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도 너가 지금 이렇게 나를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 결국 넌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여자친구가 내가 지금 너한테 헤어지자고 하려고 너랑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러면서 내가 며칠 뒤에 짐 챙겨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좀 당황하게 된 거죠. 그 여자는 약간 삐져 있을 수도 있고 분석을 해버리는. 분석을 해버린 너가 지금 하는 건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오자마자 일어서지도 않았지. 잔을 하나만 갖고 나왔어. 와인도 너 혼자만 먹었고 나한테 먹어보란 얘기도 없고 며칠 전부터 그랬지 뭐 했지 하면서 그 헤어지자고 하는 마음이 너한테 있는 건데 네가 그걸 말하지 못하는 거라고. 내가 며칠 뒤에 밖에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만심도 넘고 공명심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이에요. 20대 후반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지역 경찰들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에 노인 학대범이라든가 미성년자 살해범들을 자백을 받는데 하면 안 되는 인터뷰 질문들이 있어요. 막 성적인 막 질문들, 싸구려 같은 말들, 막 이런 욕들을 막 해서 범죄자들을 자극해갖고 자백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경찰들이 막 환호성을 저지르고 술 먹으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 뭐 이거 다 그동안 연구해서 연쇄살인범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흘려서 이게 지역신문에 나게 된 거예요. 지역신문에 나니까 이제 FBI로 날아온 거죠. 상사가 신문 좀 봐라. 난리 났다, 야. 우리가 그 연쇄살인범 인터뷰하고 있는 것도 다 알게 됐고, 범죄자들을 더 잘 잡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거라는 거를 언론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 캠퍼가 굉장히 친밀하게 홀든포드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 같은 것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에드 캠퍼가 FBI 수사기법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요. 웬디 카라고 하는 그 박사가 바로 빌 텐치하고 같이 조지아주 검사한테 이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미성년자 살해범이니까 사형을 구형하면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형을 하고 죽으면 연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그게 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떤 연쇄살인범이 인터뷰를 해주겠냐. 그래서 뭐 가서 그 검사한테 굽시굽시하면서 여기 사형이 있는데 종신형 정도로 해주면 안 되냐. 우리가 지금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연쇄살인범들을 쉽게 분류해서 잡을 수 있다. 근데 이 사형을 때리면 얘가 죽게 되면 이제 그 연구하고 인터뷰하려고 하는 것들이 킬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비슷한 애들 잡으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선출된 사람이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형을 자기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인구가 안 되고 앞으로 더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럼 언론 노출되는 거 막았어야 돼. 너희가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가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면서 범죄 예방학 같은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연관돼서 여기저기서 많이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그 홀든포드라는 애가. 근데 이제 이게 기록에 남아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이게 삭제하게끔 하고 이제 보고를 올리고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장이 뭐 옷을 벗는 그 계기도 되는데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사람들한테 나 이제 그만두게 나 이제 원하는 낚시 마음대로 하게 됐다. 27년 동안 난 진짜 힘들게 살았고. 사회적 멘트죠. 이게 사회적 멘트인 거고 빌 텐치라든가 이런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구나. 홀든포드 때문에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다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자기 초상화 걸고 이제 그런 역할들 이제 퇴임식을 막 하는 거죠. 빌 텐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고참이니까 꼭 여러분 주목해달라고 해갖고 축하 고별사 같은 거 하고 너무 훌륭한 분이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장은 빌 텐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없으니까 고맙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 있다가 홀든포드가 자기도 공명심에 나도 한마디 해야겠지 가고 아 우리 부장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낚시도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는데 그 부장님이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듣기 싫은 모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홀든포드가 그냥 당황해 하면서 나가죠. 부장님이 밖에 서 있으니까 많이 착잡하시죠. 제가 이제 축하 말씀 드리려고 나왔는데 왜 나가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장이 참지를 못하고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나가는 거고 정년 퇴임하고 끝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 때문에 책임지고 나가는 거라고. 근데 나보고 은퇴 생활 즐기라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 뭐라고 이제 하니까 홀든포드가 이제 공항이 와서 과호흡으로 이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육각형에서 한쪽으로만 발달한 사람인가. 하지만 이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지. 왜냐하면 누구도 범죄자 인터뷰라는 이 아이디어를 못 내고 과감하게 무서운 사람들하고 붙어서 대화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사회성이 부족해서 공포심마저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빌 텐치는 안 가려고 처음에 자꾸 이제 골프 치러 간다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놈들하고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냥 막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의 이론의 기초를 닦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것도 굉장히 재기발랄한 사람이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되게 최적화된 사람인데 FBI라고 하는 게 또 관료 조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게 어느 한쪽이 확 모자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류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족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이런 애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왔냐? 다 어딘가가 일그러진 육각형인데 그게 하지만 우리에게 다 필요한 면이 있어서 유전자로서 살아남았을 텐데 동족을 죽여갖고 사체 훼손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그걸로 살아가는 원동력을 삼는 애들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라는 게 의문스러웠던 거죠. 그런 애들은 도대체 왜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는 어떤 인류의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와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준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야 우리가 되게 나태해지지 않고 서로 뭐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원활하게 되고 간절해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곳곳에 퍼지는 건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진화됐을까? 네, 그런 애들 왜 있을까? 근데 그건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피학적인 그런 거를 과도하게 돼서 망가진 것 같아. 망가진 거. 진화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망가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연쇄살인범 중에 피학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데니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데니스 레이더. 없대요. 요즘은 방임을 학대라고 맞아. 하지만 안 때리고 엄마 옛날에는. 아빠가 얘한테 괴롭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 된 거. 데니스 레이더는 그런 면에서 되게 특이한 에드 캠퍼보다 네. 더 특이한 경우다. 나머지 형제들하고도 완전 다르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최악의 범죄지만 이게 없던 게 아니니까 유사일에도 뭐 사람 죽이는 건 늘 있어 왔던 거니까 이제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왜 안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강호순이라든가 뭐 이런 연쇄살인범들 어차피 사형 안 시킬 거잖아. 지금 사형 안 시키는 상태인데 그럼 그거 데려다가 서구의 연쇄살인범이랑 아시아의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이 또 다를 것 같은데 하면 좋을 텐데. 인터뷰도 하고 아니면 호르몬 투여를 해서 이 사람의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만큼 낮아졌는지 데이터적으로 보여주면 보여주면 시대의 그 상식도 달라질 수 달라질 것 같고 왜 살려놓느냐 이런 인간들 왜 우리 세금으로 살려놓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되지 않을까? 사형 안 시키는 그거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아요. 인권의 또 문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돈이 안 되는 연구라서 그렇죠.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없는 거 아닐까. 프로파일이 70년대 중후반에 이제 그때부터 FBI 정립되고 된 건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현장 경찰들은 초기에 용의자 특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외된 사람들을 추적하지 못하는 잘못된 일을 벌이기도 했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지만 범죄율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애들의 심리를 연구할 시간에 다른 그치. 것을 연구하라라고 말할 것 같아. 그런 말도 있잖아. 이제 CCTV가 너무 발달하고 유전자 그런 맞아요. 거에 대한 게 되게 발달해서 없을 것이다. 이제 연쇄살인범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실제로도 진짜 몇 없어요. 년간 맞아요. 없다면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저는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맞물리는 진화이기 때문에 그쪽이 또 발전해서. 이게 바이러스 같은 거잖아요. 세균도 마찬가지고 항생제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또 나왔듯이 CCTV라든가 유전자 감지 이런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썰을 풀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연쇄살인범 또는 범죄 예방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생각을 넓히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